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는 애초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업용지가 적어서 인기 상권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도시 상가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김효승 기자가 광교 신도시의 문제점부터 짚어봤습니다.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 분양 당시부터 관심을 받던 광교중앙역 상업지역입니다. 하지만 거리에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상가엔 폐업한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수익률을 보장하며 내걸었던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광교 신도시 빈점포가 늘어난 장소는 또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광교 경기대역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앞 중심 상업지역 건물 곳곳이 비었고 한때 인기를 끌었던 주변 먹자골목도 공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과 검찰청 입주로 특수를 기대했던 법조타운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들어선 지 넉 달이 넘었지만 건물은 텅텅 비었습니다. 업무 시설이 좀 많은 곳 그런 데만 이제 공실률이 한 50% 이상 되는. 기존에 이제 사무실을 빼고 나오려고 하니 이쪽하고 그쪽하고 임대차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신도시에 빈 상가가 늘어난 이유를 두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불경기 탓도 있지만 이곳 광교의 경우엔 상가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일기 신도시에 비해 상업용지의 비율이 적다며 높은 투자 가치와 수익률을 선전했지만 실상은 다른 겁니다. 일기 신도시 대표 사례인 분당과 비교해보면 광교의 상업용지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단순 면적으로 볼 때 광교의 전체 면적 대비 상업용지 비율은 5.3%로 분당의 8.3%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가를 이용할 인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분당의 계획 인구는 39만 명으로 주민 1명당 4.2제곱미터인 반면 광교의 계획 인구는 7만 7천 명 수준인데 한 명으로 따져볼 때 7.8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인구 대비 상업시설 면적이 분당의 약 2배가 공급된 겁니다. 전체 면적 대비 상업시설 비율도 광교 신도시에서 차지하는 호수 비중을 감안하면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업무시설이나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이 늘면서 상가가 들어서는 면적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도시 설계 도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여요, 상업지가. 그런데 준주거 지역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상가가 들어가는 자리에 그죠. 이걸 다 합쳐버리면은요, 상가가 너무 많은 거죠. 이 같은 상황에 LH는 앞으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상업지구 비율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더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족 명품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유망한 상권으로 평가받았던 광교 신도시.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나온 상황에서 균형 있는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미 신도시 상가 공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LH공사 등의 상가 공급 기준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주택과는 달리 상가 용지와 관련해선 특별한 법률 규정도 없다고 하는데요. 신도시 상업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 박일국 기자가 보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광교 신도시 카페 거리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길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의류 매장까지 140여 개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언뜻 보면 상업지역처럼 보이지만 개발계획상으로는 엄연히 주택가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3층에서 4층 정도의 주택에 가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광교 신도시 내에만 이 같은 단독주택 단지가 23만 제곱미터, 약 500채 정도가 있습니다. 점포주택이 200개씩 있다고 쳐요. 200개 점포가 식당, 카페 이런 게 200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권이 어디 있어요, 동네에서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관광지 상권이 아닌 이상은요, 식당을 200~300개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블럭 단위에만 200~300개씩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최근에 주택인지 상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건물이 크게 늘면서 상가 과잉 공급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광교 호수 쪽으로 상가를 전면에 배치한 이 건물도 본래 용도는 상가가 아닙니다. 개발계획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은 준주거지로 분류되지만 점포 600여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도시에 공급되는 실제 상가의 양이 계획의 2배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LH공사가 상가 공급 기준을 대폭 높였다는 겁니다. LH공사가 지난해 연말 새롭게 책정한 신도시 상가 공급 기준은 주민 1명당 8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 공급 과잉 지적을 받고 있는 광교보다 최대 3배에 달합니다. 상업용지는 주택과는 달리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인구수 대비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정확하게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지는 않고요. 지구별로 다 이렇게 어떤 툴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신도시의 상가 공급은 구도심의 자영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영향평가 등 특별한 심사 기준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8년엔 LH공사가 상업용지를 팔아챙긴 수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비가 늘고 레저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신도시 상업용지를 적정 수준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포기한 평택 브레인시티 대학교 용지에 또다시 대학 유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면적을 크게 줄여 유치하겠다는 건데요. 입주 희망대학도 있다고는 하지만 탐탁지 않아 보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의 대학교 용지는 55만 6천 제곱미터. 지난해 8월 성균관대학교가 사업 포기를 확정한 이후 평택시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평택시지만 여전히 대학 유치에 대한 꿈은 접지 못했습니다. 브레인시티 대학교 용지 대체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대학 유치 방안을 또다시 제시했습니다. 대학교 용지를 5분의 1 정도인 11만 제곱미터로 줄여 대학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일단 대학 용지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학, 주요 대학, 성균관 대학보다 좀 우수한 대학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용지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서두르지 않고 유보지 개념으로 부지를 놔둬서 항시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치 계획을 하는 걸로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용역사는 서울과 경기, 충청권의 대학 40곳을 대상으로 입주 의향을 물었고 이 가운데 4개 학교가 입주 의사를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 대학교에 버금가는 대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성대 유치에 실패한 평택시가 또다시 대학을 유치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평택시의회 이윤아 시의원은 대학교 용지라고 해서 굳이 대학을 유치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해 활용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애초에 성대 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꼭 움직여야 된다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평택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차피 설문조사 하실 때에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만일에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부지가 크게 줄어든 만큼 4년제 대학 유치는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학원 유치 등의 다른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3만 평 부지에 일반 대학교 지금 온다는 대학교가 뻔한데 이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차라리 대학원, 유명 대학원을 집중적으로 유치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 외부적으로 모양새도 좋고. 평택시와 용역사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최종 보고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화성 지역에는 180여 곳의 재난 안전 시설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들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대피시설은 무용지물이라는 화성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 지역에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47곳의 대피시설과 39곳의 급수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인 만큼
위기 상황에선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들입니다.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시설과 관련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의원들조차 읍면동 어느 곳에서도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질책이 나왔습니다. 대피시설하고 급수시설이 위급한 상황에서 쓰여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본 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 있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와 안전 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전 디딤돌 앱을 안전정책과에서는 시민들한테 한번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좀 해봤습니까? 지금 전단을 자료 제작하려고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는 사고 발생에는 예고가 없는 만큼 안전시설 홍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화성 지역의 현황이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시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이게 예고가 없잖아요. 언제 바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성시 차원의 어떤 안전 디딤돌 이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플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편 지난 2006년 봉담읍 와우리에 건축된 한 아파트의 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화재에 대비한 직원 교육 등도 거론됐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 지역 학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중학교 학생들의 작은 콘서트, 꿈꾸는 마당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발전을 도우면서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학교 시간. 수원중학교 학생들은 집이나 학원에 가는 대신 학교 한편에 마련된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학생들의 예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연의 첫 무대는 학교에서 초청한 전문 오케스트라 팀의 연주로 시작됩니다. 초청 공연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생 공연. 초등학교 시절부터 피아니스트의 꿈을 꾼 임지성 군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빠른 손놀림과 함께 힘찬 음색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요즘 시험 기간인데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그냥 행복했어요. 너무 이 순간이. 가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몇 달 동안 홀로 연습해 무대에 선 학생은 관객들의 환호에 힘을 얻어 열정을 쏟아냅니다. 영재였지 베토벤부터 모차르트 마우 쇼팽 선배였지 허만한 걸 잡고 힘단위 공연도 눈에 띕니다. 유명 가수의 노래에 맞춰 안무를 따라하는 모습에서 그간의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신나는 공연으로 마치 작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수원중학교. 이제는 학생들이 한 달 중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친구들 열정을 통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능에 꿈이 있는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감 향상과 함께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원중에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하게 됐어요. 기분 좋았어요. 좀 긴장되고 떨리긴 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열심히 준비한 걸 하려니까 되게 좋습니다. 음악 특성화 학교인 수원중은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꿈꾸는 마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행복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또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도전 정신도 갖고 이런 교육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마련했습니다. 학교는 음악실 같은 소규모 공연장이 아닌 학교 부지 일부를 복합문화예술 공감터로 조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교정에서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끼를 발산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학교마다 예술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재능을 지원하며 학교는 좋은 모범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합니다. 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공립유치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00여 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유치원은 전체의 92%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미대상 유치원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병설 유치원 690곳입니다. 회화와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단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여름기획전 현장으로 조윤주 기자가 안내합니다.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민화를 팝아트로 재해석한 작품. 인물들의 평면성을 3차원적 느낌의 화려한 색채로 재현한 팝아트. 힘겨운 삶의 과정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고양이와의 사랑을 표현한 설치 작품까지. 한국 현대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단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여름기획전, 이미지 매혹의 연금술입니다. 단원미술관 여름기획전시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시원하게 미술관 방문하셔서 12명의 작가들을 통해서 아주 매혹적인 이미지의 작품들을 만나보시게 됩니다. 천천히 나들이 하시는 기분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는 상상된 것과 은유된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등 2개 분야의 섹션 이미지로 진행됩니다. 회화와 설치, 사진, 조각, 영상 등 작품들마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는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귀여운 작품들과 다양한 전시 조각품들을 보면서 되게 독특하고 재밌었던 관람이었어요. 한국 미술에서 괄목할 만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이색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8월 말까지 단원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출판물이 안성시 보계면 박두진 문학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본들이 많은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주하영 기자가 전시회로 안내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표지의 그림과 색이 이처럼 보존이 잘 된 윤동주의 시집은 국내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안성맞춤 랜드 내 박두진 문학관 기획 전시실에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시집과 소설집 등 3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박두진 시인의 연희동 자택에 보관돼 있던 2천여 권의 책 중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책만 전시했습니다. 서재를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진귀한 책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문학 유산이다. 검열과 전쟁 등으로 출판 환경이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에는 몇백 권 정도만 소량으로 출판했습니다. 월북 작가 이용학의 낡은 집도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제강점기 100권만 출판해 윤동주 등 문인들의 사랑을 받은 백석 시인의 사슴은 1억 원대 고가 희귀본입니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책 중에 하나, 그리고 너무나 사랑을 받는 백석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진귀하고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일제 탄압과 6.25 전쟁 등 보관이나 분실이 많았던 시기에 이곳의 책들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박두진 시인은 이 책들을 몹시 아꼈습니다. 박두진은 일제 문화 탄압 안에서도 이 책들을 지인들과 몰래 돌려보고 6.25 피난통에는 싸질머지고 피난을 갈 정도로 책을 아끼고 사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책들.
진기한 책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박두진 문학관에서 문화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양산을 들고 다니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염을 이기는 아이템, 양산 선택법과 함께합니다. 양산은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패션 아이템인데요.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를 3도에서 8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양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 지수. 양산의 소재에 따라 자외선 차단율이 달라지는데요. 여러 가지 실로 두툼하게 짜는 자카드 소재 양산은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양산 안쪽이 코팅 처리된 암막 양산이 인기인데요. 빛과 자외선을 모두 차단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눈부심도 덜하다고 합니다. 양산을 고를 땐 흰색과 검은색 중에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흰색은 자외선 차단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보기에 시원하고요. 검은색은 자외선과 빛 반사 효과는 좋지만 적외선도 흡수하기 때문에 더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희고 안쪽은 검은색 양산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잠깐! 혹시 양산을 우산처럼 사용하시나요? 양산은 물에 젖으면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절대 비가 오는 날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비가 올 땐 우산, 폭염일 땐 양산으로 더위를 잡아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